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의 문제의 핵심일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대인관계라는 건 뇌에 아주 많은 다양한 부분을 많은 높은 기준으로 두루 다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대인관계이기 때문에 뇌적인 부분에서 일부가 조금 한두 분이 버벅거리기만 해도 전체적인 대인관계를 하는 데 필요한 뇌의 메커니즘이 구동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집중력의 최고 점수가 100점이면 이렇게 막 2배, 3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여러분들은 90점 정도이고 남들은 95점 정도의 차이밖에 안 된다. 즉 기껏해야 한 5%, 많아봤자 10% 정도 차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왜 실제로는 이렇게 집중력이란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생기냐. 그래서 제가 어저께 경운기 이야기 드렸죠. 경운기. 근데 그렇게 경운기로 시동을 걸려면 3가지가 필요해요. 일정 강도, 일정 시간, 일정 패턴 동안 수동으로 계속 돌려줘야 시동이 걸고, 시동이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되게 높은 집중력을 가지는 사람들과 아주 많은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저 5점, 10점, 5%에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 부분 때문에 일정한 집중의 강도, 일정한 집중의 시간, 일정한 집중의 패턴을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려. 시동이 안 걸려서 수동 집중에서 자동 집중으로의 전환이 지난 시동이 안 걸리니까 계속 수동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수동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가 쭉쭉 빨리는 거야. 대인관계만 하면 배터리가 쭉쭉 단다고요. 뭐 그런 일만은 힘들겠냐고. 그래서 요게 수동으로 시동을 걸어서 자동으로 넘어가려는 게 만약에 95에서 100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당신들은 늘 85, 90 정도의 에너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린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인 집중력의 커다란 차이 때문이 아니고요. 그 시동을 걸 만큼의 집중 에너지가 없기 때문으로 인한 수동과 자동의 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수동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누구 만나갖고 이런저런 일상의 대화조차 하는 것보다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여기서 뭐라고 맞장구를 칠까, 뭐 이런 거조차도 막 생각해야 되고 피곤하고 생각도 잘 안 나고 힘들잖아요. 왜? 수동이니까. 그걸 일일이 수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꽤나 높은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특히 자동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무슨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해서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 생각해서 말할 걸 생각한 다음에 그 생각한 걸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대부분 다 자동의 영역에서 얘기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격 나부랭이, 개성, 취향, 매력 이런 주접들 좀 제발 떨지 마라. 인문학자들 맨날 어디 가서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이런 얘기 갖고 일반 사람들 호도시키지 마라. 이게 만약에 축구를 잘하는 거다, 야구를 잘하는 거다, 농구를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맨날 연습을 하는데 도저히 그런 일반적인 농구 게임도 낄 수 없을 정도로 실력이 안 늘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 그건 너랑 축구가 안 맞아서 그래. 너의 성격이 좀 안 맞아서 그래. 너의 매력이 부족해서 그래. 누가 이딴 소리 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뭔 헛소리 하냐고 막 여러분들 화낼 거 아니. 아니 내가 축구가 안 된다 그러는데 뭐가 성격이 어쩌고 무슨 그럼 야구 성격, 농구 성격이 따로 있고 뭐 야구 매력, 농구 매력 따로 있냐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대인관계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축구, 야구, 농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추상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축구, 야구, 농구를 기술적으로 잘 못하는가를 따져봐서 기술을 연습을 하고 기술을 연습했는데 잘 안 되면 기술을 습득하는 게 가능한 바탕의 운동 능력이 충분한가를 따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해보니까 체력 검사에서 100m도 완주를 못할 정도로 체력이 숨이 차서 세상에 100m를 숨이 차서 완주를 못할 정도의 체력이야. 그러면 농구, 축구를 어떻게 합니까? 너무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 가능한 바탕의 운동 능력이 충분한 걸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대인관계도 물론 대인관계 기술이 필요하겠죠. 축구 기술, 야구 기술, 농구 기술, 이 기술도 가르쳐 드리는데 대부분은 기술도 부족하지만 이 바탕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명학은 대인관계의 문제 부족을 기능적 문제 측면으로 아주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능적 부분을 얘기를 했었었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가 거의 없었어요. 인터넷상에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와 맨날 그놈의 뭐 성격, 매력 어쩌고 뭐 코드가 맞고 뭐 맨날 이딴 헛소리만 하다가 요즘 들어서 살살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경계선 지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경계선 지능장애. 여기 제가 다운을 받아봤는데 경계선 지능이란 표준화 지능 검사상 보통은 이제 요 구간이 많잖아요. 요 구간. 그쵸? 100에서 120 사이. 그쵸? 저도 아마 IQ 뭐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저도 한 요 정도일 거예요. 복남님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너무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요 구간입니다. 아주 일부에 뭐 멘사 들어간 사람들 빼고는 요 100에서 120 사이 IQ가. 여기선 다 토낀 객김이에요. 다 토낀 객김. 근데 이 중에 이렇게 요 부분 있죠. IQ 70이나 85 사이에 속한 사람들. 이 밑은 아예 지적장애고 IQ 70 밑은 아예 그냥 그 장애인 그 증이 나오는 IQ 70 이하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아예 장애인증이 나오는 지적 장애로 구분되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이 정상인 정도에 속하지 않는 IQ 이렇게 그 애매모호한 IQ에 속하는 사람들을 보통 이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는 경계선 지능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 이런 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적지 않다. 인구 퍼센트로. 여기 몇 퍼센트 돼 있어요? 13% 정도. 그러니까 인구의 대략 10% 이상의 사람들이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웩슬러 지능검사라는 게 있어요. 웩슬러 지능검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웩슬러 지능검사라고? 외과적 증상으로 인해서 뇌 손상이 의심되는 어떤 환자가 있고 그걸 바라보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의 어떤 뇌 기능적인 부분을 한번 객관적으로 좀 알아서 정말 어떤 손상이 있는 건지 아닌 걸 알고 싶다. 이럴 때 또 웩슬러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웩슬러라는 건 원래는 요 중간에 보면 웩슬러 지능검사는 웩슬러가 1939년에 제작한 지능검사 도구로 성인용, 아동용, 유아용으로 구성됩니다 하는데 대부분은요 아동용, 아동과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한 종합적 지능 검사의 도구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어쨌든 주로는 이제 아동용, 유아용으로 쓰이던 게 요즘 갑자기 뜨기 시작한 게 뭐냐면 갑자기 이걸 요즘 성인들이 많이 해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전통적인 IQ 검사라는 것들이 너무 한 측면으로 지적인 능력 중에서 너무 편향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기억력, 암기력, 이해력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너무 약간 좀 단편적인 우리가 그냥
우리는 보통 공부 잘하면 머리 좋다 이랬잖아요. 뭐 기억력이 좋으면 머리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좁은 개념으로 평가가 돼 있어서 어떤 성인이 있는데 이 성인이 공부를 그렇게 못하고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건 아닌데 근데 뭔가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가 않아. 학생 요걸 좀 정확하게 검사해 보고 싶다는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수요가 좀 생겨서 언젠가부터 이제 이게 근래에 좀 붐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웩슬러 지능 검사를 요즘 성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가면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컨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 들어가면 뭐 언어 이해, 시공간, 유동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예? 여기 보면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 어떤 개념이 되게 많이 나오냐면 여기 집중력 나오죠. 주의력, 집중력. 그리고 이 처리 밑에 나오는 처리 속도라는 것도 그걸 갖고 얼마나 정신적인 속도로 처리를 하고 변별을 하느냐. 결국 조금 변형된 개념의 다양한 집중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보면 여기서 이런 웩슬러 종합적인 IQ 검사인 웩슬러 지능 검사를 해보면 거기서 전체적인 점수적인 측면에서 경계선이거나 또는 특정한 일부 영역에서 과락이라서 경계선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요즘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 문제의 바탕, 핵심일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대인관계라는 건 뇌에 아주 많은 다양한 부분을 많은 높은 기준으로 두루 다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대인관계이기 때문에 뇌적인 부분에서 일부가 조금 한두 분이 버벅거리기만 해도 전체적인 대인관계를 하는데 필요한 뇌의 메커니즘이 구동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인관계 바탕에 이런 기능적 문제가 있다. 기능적 경계선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수동, 자동, 시동, 운전. 이때 시동에 걸려면 100을 채워야 돼. 근데 살짝 당신이 5가 모자라서 95점이다. 그러면 단 5점 차이라도 시동이 안 걸려서 자동의 집중 기능이 안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계선이 된다. 이해되셨죠? 경계선이 된다. 그런데 저처럼 이걸 훈련한 사람, 특별한 집중력 훈련 또는 특별한 기능적 훈련을 한 사람조차도 좀 벅차다, 피곤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다. 실제란 말이에요. 제가 가지는 집중력이 엄청나게 높고 제가 특별한 여러 가지 기능적 훈련도 해서 되게 대인관계에 특화된 인간이잖아요. 대인관계에 엄청나게 특화된 인간인데도 이런 저조차도 누구를 상담한다던가 누구를 케어한다던가 누구를 유혹한다던가 누구의 마음을 다독인다던가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좀 벅차다, 좀 피곤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턱없이 요구 기준이 높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란 사실을 망각한 채로 타인에게 엄청나게 높은 관계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들어만 달라는데 그게 뭐가 힘드냐? 아니 그냥 그저 공감 조금 해주고 위로 조금 해주고 리액션 반응해주는 게 이게 뭐가 어렵냐? 내가 뭐 엄청난 걸 뭐 해결을 해달라 그랬냐? 뭘 비싼 걸 사달라 그랬냐? 이런 식이면서 요 정도는 내 편이면 날 사랑하면 친구, 연인, 가족, 동료,
친분 있는 사람이면, 친분 지인이면 누구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잘 보세요. 들어만 달라 그랬죠. 해결해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들어만 달라고 했어요. 그럼 이 전제가 뭘까요? 황당하게도 어떤 사람한테 당신이 그냥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냥 들어만 줘. 들어만 줘도 나한테 위로가 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신한테 당신을 붙잡고 사실 뭐 무슨 일이 있었고 뭐가 어땠고 이런 얘기 한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그 전제가 그냥 말로는 들어달라고 하는데 전제가 뭐냐면 상대방이 한 얘기를 당신이 기억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해도 못하고 기억도 못해도 좋다. 그냥 들어만 달라. 이런 사람들 보셨어요? 응? 아니 듣지도 않고 이해도 안 하고 기억도 못하면서 그냥 이러고 그래 이러고 바라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연락이 힘들어요. 요 세 가지 들어야 되고요, 이해를 해야 되고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경청, 이해, 기억 요 세 가지로 요거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요 졸라게 어려운 겁니다. 왜 졸라게 어려운 거냐면 요즘이요. 요즘 이거 네티즌 사이에서 되게 말이 많고 이거 국가적으로도 되게 문제가 많아서 많이들 얘기해서 들어들 보셨을 텐데 요즘이요 사람들 문해력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문해력이 형편없어요. 여기 아예 그 데이터로 나와 있죠.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역량, 한국 청소년의 디지털 문해력, 예, 이렇게 후집니다.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한 문해력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글을 쓰거나 말을 했을 때 그걸 이해하는 능력도 그걸 뜻하는 건데 이게 문해력은 떨어지지만 어떤 사람이 있는데 문해력은 형편없어. 근데 설명력, 설득력은 뛰어나.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뭔 말을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똥멍청이가 있는데 남의 말귀는 못 알아듣는데 자기의 뜻을 상대방한테 전달할 땐 존나게 논리적으로 알아듣게 설명을 잘해. 설득력이 엄청 뛰어나. 논리력이 기가 막혀. 이해가 바로 쏙쏙되게 말을 해. 그렇죠.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말이 되게 설명도 잘 못합니다. 즉 들어만 달라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말도 못 알아듣고 자기 말도 못 설명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심지어는요 이게 대졸자 포함해도 똑같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실제라니까.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 더 심해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로벌 유명 대학의 경영학 석사과정인 MBA에서 항상 뭐 강조하냐면 기업의 경영 효율을 올리고 싶어? 그럼 다른 거 하지 마. 제발 다른 거 하지 말고 도대체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알아먹게 일을 지시하고 있는지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지시 전달을 제대로 알아먹었는지 이런 서로의 지시 업무적 지시 전달의 오류성을 먼저 검토해라. 이게 모든 경영학, 경영 효율을 높이는데 가장 기본이다. 요즘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요즘 사람들이 문해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남의 말도 더럽게 못 알아듣고요. 자기 의견도 더럽게 설명을 못해요. 근데 들어달라면서 뭐라고 중얼대는 거야. 잘 들으세요. 말을 더럽게 못하고 알아듣게 설명을 못하는 사람이 음성의 말로 긴 시간 동안 설명을 해.
예?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집중 능력에도 꼭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능력이면 아예 웩슬러 검사에도 들어가 있어. 여기 들어가 있죠? 두 번째, 청각 작업 기억 지표 AWMI라고 들어가 있는 게 왜 들어가 있냐면 인간은 남의 말을 없어지지 않는 문자, 서류, 볼 수 있는 견본의 모델 이런 게 아니라 청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들어서 그걸 기억하고 이해하고 처리하는 게 아주 고도의 지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요. 글로 써서 주거나 글로 쓰고 여러 번 다듬어서 문맥을 잘 정리해서 차분하게 글의 문맥을 정리해서 다듬은 그런 글 또는 형식과 포맷에 맞게 쓴 서류 이런 식으로 전달한 게 아니라 그냥 주댕이 갖고 뭐가 어땠고 뭐가 좋았고 일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음성의 말로 누군가한테 자기의 뜻을 전달한다는 건요. 정말 잘 최대한 전달을 잘하는 사람이 한 것도 남이 들으면 잘 이해하고 잘 집중되고 잘 기억되지 않는다고요. 원래. 이해하셨어요? 개떡 같은 말을 찰떡같이 설명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어떤 스토리텔러가 얘기를 해도 원래 음성으로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잘 집중이 되고 이해도 되고 기억도 하는 건 존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맨날 서류를 제출하라는 거야. 주댕이로 까서 말을 안 하고 꼭 서류로 주고받냐면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만큼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라도 음성만 갖고 경청이 집중이 잘 다 되고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는 건 졸라게 어려운 일인데 즉 저 혹시 교수님 뇌 지능적 기능 부분에서 특정한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물어볼 때 이 기준이 하나 나간다고. 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면은 조금 머릿속에 잘 집중도 안 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말이 길어지면 막 머리 헷갈리고 까먹고 이래서 음성으로 듣는 건 많이 피곤도가 높아서 서류, 그림, 표, 견본 이런 위주로 받는 걸 선호하는 너 혹시 그런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봐서 여기에 해당되면 이게 웩슬러 지능검사를 이미 한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대인관계에 필요한 기능적 지능 테스트에 들어가 있다고. 즉 이게 체크가 됐다는 뜻은 뭐냐? 당신의 청각적 경청주의 집중력, 경청 이해력, 경청 암기력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왜냐? 이것들은 음성이기 때문에 추상적 구도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원래도 이렇게 음성의 말로 긴 시간 남의 말을 듣는 건 경청의 집중도 어렵고 이해도 어렵고 기억도 어려운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실 문해력이 졸라게 떨어져요. 논리적으로 따지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데도 그래서 막 장문의 메일, 장문의 카톡, 장문의 글 이런 걸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인데도 심지어 말이 아니고요. 그런 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걸 제가 십수년 동안 경험을 했어요. 말로 전달하는 건 둘째 치고요. 글자로 치는 건 자기가 무슨 말인지 볼 수도 있고 수정도 할 수 있고 맥락 조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장문의 글을 쓴 것조차도 저처럼 평생 이해력과 문해력에 몰빵을 한 사람조차도 몇 번을 정독을 해야 겨우 무슨 뜻이고 이런 글을 왜 썼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초고학력자. 심지어는 논리적으로 남한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뭐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얘기하고 우리 서로 이야기해요. 뭐 원래는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뭐 서로 누군가가 뭐 대화로 풀고 싶어 하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나름 많이 하고 말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학력도 좋은 사람인데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진짜 몰라. 내가 그런 사람이란 걸 진짜 모르더라고. 몰라요.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달 능력, 글이든 말이든 전달 능력은 철저하게 이해, 전달이거든요. 근데 이해가 된다는 건 논리적이란 뜻이 아니고요. 일단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중이 되게 글을 쓰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요게 요래서 저래서 요래서 요렇다 난 논리적으로 설명했는데 왜 이해가 안 되냐고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 상대방이 자기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글을 쓰고 말을 했는데 내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를 못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대. 그럼 내가 그때 그걸 뭐라고 팩폭을 때리냐면 나는 네가 이해가 안 된다. 너는 네가 뭐 이래서 저래서 요래서 그래서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고 막 사례를 들고 막 사실을 언급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조리 있게 말을 하면 너는 이거 상대방이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네가 그래서 이해력이 이해 전달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 바탕에 뭐가 있냐면요. 네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게 논리적이든 논리적이지 않든 네가 무슨 말을 하면 너는 남이 계속 들을 거다. 집중할 거다. 그러니 이해될 거다. 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해하셨어요? 네가 난 카톡을 보냈으니 그리고 일자가 없어졌으니 읽었을 거다. 읽었으니 이해를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런 식이면 여기 있는 사람들 시험 다 붙어야지 웬만한 시험. 아니 책 봤잖아. 봤으면 이해돼야지. 봤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왜 봤는데 이해가 안 될까? 왜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될까? 집중이 안 되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것도 모르면서 대인관계하고 자기 의사 전달을 하고 뭐 오해가 생기니 얘기한. 당신이 무슨 얘기를 논리 있게 하는 것과요. 그 사람이 내 이야기가 잘 집중된 건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이냐 아니냐, 말이 되냐 안 되냐가 핵심이 아니고요. 집중이 잘 되더냐 안 되더냐 이게 본질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 들어달라. 경청만 해달라. 이해만 해달라. 기억만 해달라. 공감만 해달라. 하는데 아니 모르겠다고. 집중이 안 된다고. 안 되니까. 집중이 이해 안 되니까 기억도 안 나고. 기억이 안 나니까 이해도 안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공감이 되겠니? 그 심지어는 저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힘들다고. 그냥 이게 싫고 스트레스 받아서가 아니라 에너지적 피곤도가 너무 높아서 힘들다고요.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조차도 없다고. 이야기 10분, 20분 들어주는 것도 사실 좀 많이 피곤해요. 근데 저 같은 프로 상담가도 피곤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겠냐 이거죠. 네? 그럼 이게 뭐야? 상대적 박탈감처럼 상대적 경계지능이 돼버리는 거 순간적으로.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도 바로 상대적 경계지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사람 만나면 피곤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뭔가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공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자꾸 오류가 일어나고 충돌하고 싫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말 또 하고 이야기가 재밌기를 해. 결론도 없어.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돼. 맥락도 없어. 그냥 쉴 새 없이 뭐 그냥 부정적 감정이나 배설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잘 어떻게 요리해서 대화를 하려니까 나 같은 사람도 피곤해 죽겠는데.
이렇게 피곤한데 어떻게 그게 대인관계가, 근데 이게 무슨 성격하고 무슨 연관이 있고 이게 무슨 매력하고 뭔 연관이 있냐고. 철저하게 지능적 문제, 기능적 문제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뜩이나 프로의 경지를 가져도 상대적 경계 지능의 현상을 느끼게 되는데 수동 집중의 기능을 그냥 마냥 개발만 하면 언젠가 편안하게 모든 사람과 관계가 처리되냐? 그럴 수가 없죠. 저 같은 프로의 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막 머리가 지끈지끈거려서 그만두고 싶다, 피곤해 죽겠다, 스트레스 쌓인다,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집중력 수동 집중으로 조금 올린다고 이게 모든 관계가 편안하게 처리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90이다, 85나 90이다 집중력가. 그러면 85에서 90 사이의 집중력을, 그러니까 시동이 안 걸리니까 이거 시동 걸리기 위해서 95에서 100으로 집중력 향상을 일으켜도 상황적으로, 상대적으로 설령 여러분들이 95, 100으로 집중력을 만들어도 상대적으로는 경계 지능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워낙 요즘에는 뭐 멀티태스킹적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100이라 그러면 사실 우리 상황엔 150, 200을 가져야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인간은 진화를 통해서 이런 경우조차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 왔어요. 그게 바로 수동 자동입니다. 집중을 수동으로 하느냐 자동으로 하느냐. 그래서 이 수동으로 하는 건 집중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자동으로 얘기하는 건 비집중 영역이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 명칭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 개념 자체가 상미하게 용어이기 때문에 현대 과학은 이거를 숙고 시스템, 자동을 자동 시스템 이렇게 설명한다고 옛날에도 말씀드렸고, 이건 현대 과학의 용어고요. 요 수동 자동을 상미학에서는 수동은 집중 영역, 자동은 비집중 영역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집중 영역에서 비집중 영역으로 집중의 모드로 전환의 스위치를 켜야 한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면서 집중 영역에서 비집중 영역으로의 이 모드 전환의 스위치를 탁탁 잘 키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스위치를 키는 게 이 공부를 통해서 올바른 이해만 가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자동 집중 능력, 즉 비집중 능력이 없냐 또는 그런 경험을 거의 못하고 사냐 하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졸라게 많이 경험하며 사십니다. 다만 뭐가 그건지 모르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선택해서 필요할 때 쓰지 못할 뿐인 거죠. 뭐가 그건지를 모르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선택해서 필요할 때 쓰지 못할 뿐이다. 언제 바뀐다? 메타인지 작동. 오류가 발견돼서, 즉 메타인지가 일어나면 인지잖아. 메타인지. 인지를 일부러 수동적으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 수동 모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